광우병이 미국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산 소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뭐 수입 중단이라든지 보류 이런 입장을 지금 속속 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수입 중단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을 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만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언제 제대로 지킨 적을 본 적도 없지만 지킬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시나 계속해서 수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까닥 너무나 감사해 하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말 심각하게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뭐 첫 해부터 지금 마지막 해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렇지 않아도 분노하는 마음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죠. 내일 한국대학생연합 한대련에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 동북아의 문. 그 한반도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보여주고 계신 영민한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부터 네.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네. 어지럽네요. 떨어지면 충격이 굉장히 심하라고. 네. 자, 총선이 끝났는데 뭐 여전히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리가 짚어봤던 것처럼 한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대선 때까지 계속 이기적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실질적인 그냥 이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북이 특별행동에 돌입한다는 통보를 해왔잖아요. 네. 예.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4월 15일 이날 전후로 해서 남쪽의 이제 보수 단체들과 그다음 정부 당국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행동과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이제 보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결정판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행동의 주체는 인민군 특별 작전 행동 소조라는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행동 주체가 명확하게 됐다. 네, 위임에 따라서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 작전 행동 소조라는 건 북한 전문가들도 다들 처음 들어본 그런 소조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뭔지 아마 특수부대가 아니겠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별히 만든 부대인가, 이런 이제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에서는 이제 곧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이라고 하면 사실 아주 짧은 기간인 거죠. 빠르면 하루 이틀, 길어도 몇 주일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곧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해서 상당히 좀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밝혔고요. 목표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청와대 정부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 이 당국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언론 매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KBS, MBC, YTN 이 4개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일보가 이 방송국이 아니라 신문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들어갔는데, 동아일보에서 이 4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반북 성향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보냈어요. 보냈고, 동아일보의 이제 종편 있죠, 채널 A라고, 여기서도 계속 그런 이제 화면들을 내보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상치 않은 게 방법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일단 게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이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수단으로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한다. 이런 이제 그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이남 정부와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보문에도 그 4월 19일 날 정부 당국이 했던 얘기라든지 통일연구원에 와서 또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이 이런 그 23일 날 통보를 하기까지 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북 사이 공방전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일단 그 4월 13일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4월 13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고 유명한 단체죠. 여기와 북한인권학생연대 를 비롯한 반북 대학생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기 연합을 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와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 발사 이런 것들 규탄하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화형식 그 다음에 이 북의 국기라든지 아니면 사진 최고 지도자들 사진 허수아비 이런 걸 갖고 와서 상당히 그 북한을 자극하는 그냥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좀 섬뜩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북한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16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좀 엉뚱한 얘기 했죠. 미사일 쏠 돈으로 6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다. 옥수수 250만 톤 살 수 있다.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발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20일이죠. 4월 2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북한의 집단농장을 하지 말고 개인농장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라는 거죠. 이런 이제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한 나라를 그냥 거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자체를 상당히 그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 그다음에 북한을 이렇게 이 체제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들을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발언이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대통령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언론이나 개인의 무슨 연구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언론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야 이런 수준의 발언이 과거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수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다른 이제 통일의 상대방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거지 이런 식의 아주 좀 수준 낮은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한 발언이었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본인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도로 좀 알고 있나 봐요. 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나 뉴라이트 대변인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죠. 제가 보기엔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늘 우려하면서 노심초사한 사람이든 최근에 이런 행보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강북구 수유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깜짝 놀래요. 이 통보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런 서울 도심에 여의도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요. 우리 강북구의 그 서민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자, 이 조평통 이어서 조평통에서는 조선일보라든지 NK 지식인연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경고도 또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네, 더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행동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방송에서는 김신조 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김신조 씨. 옛날에 그런 식의
그 무장 간첩 행동전은 사건 뭐 이런. 아닐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통보문도 나왔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KBS, MBC 뭐 이런 데서는 김신조 씨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나요? 네, 그렇죠. 예. 열심히 선교하고 다니죠. 반복 선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무장공비 출신의 전향에서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문 사람 잡아다 고문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로 거듭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TV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런 분들도 특별한 행동이 뭘지를 지금 많은 상상력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발동시키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상상력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70년대, 80년대 수준의 상상력만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만주군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그 독립군 때려잡을 때의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을만 생각하고 있는. 지금 뭐 군에서도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뭐 서해 5도를 겨냥한 포사격, 생화학 테러, 사이버 테러, 국지적 도발 뭐 이런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 청와대와 그다음에 언론사들 이렇게 밝혔는데 서해 5도를 겨냥한 포사격을 왜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성동겹소식이라고 본인들이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예, 밝힌 것과 전혀 다른 뭐 이런 거 뭐 생화학 테러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예,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걸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이버 테러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초토화시킨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걸맞지 않죠. 사이버 테러를 해서 뭐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뭐 서버에 데이터가 삭제됐다거나 이걸 가지고 초토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한국은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뭐. 당장 선거날이면 매번 그렇죠.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뭐 초토화됐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국지적 도발을 하면 그 국지적 도발의 이제 목표는 청와대와 언론사들일 텐데 그럼 청와대와 언론사에 군인들이 이제 투입된다는 건가? 글쎄요, 그건 이제 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북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도 다 뭐 제각각이고요. 최근엔 또 이제 이런 주장도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 전자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EMP탄을 사용해서 청와대와 이 언론사들의 전기 시설을 다 마비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북에서 밝힌 건 뭐 3, 4분 내에 3, 4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을 쓰겠다라고 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서는 실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최시중 씨가 그 대선 자금 관련해서 막 술술술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는 이 그 특별 작전 행동 소조라는 역할을 미국이 대신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최시중 씨가 소조원이었던 건가요? 아니 뭐 소조원이 아니라 뭐 하여튼 네. 소조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미국의 오랜 친구이자 정보원인 최시중 씨가 나서서 막 이런 걸 보면서 최시중 씨 입 하나에 초토화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렇죠. 정부는 일단 초토화되는 거죠. 정부 초토화되죠. 방통위가 있어요. 예, 방통위 걸려져 있고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이 대상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특별작전 행동소조의 역할을 지금 도맡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정치적으로 예, 네. 이런 생각까지도 잠깐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최시중 씨 사건이 이게 연이어 딱 터진 거 아닙니까? 날짜가 네. 절묘하게 딱 맞아. MB를 날리는 거는 뭐 그렇게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혹시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좀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포탄은 EMP, 뭐 소형 핵무기, 뭐 그 외에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아니면 뭐 소총,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최시중 씨의 입 이런 것까지 말폭탄이 정말 무서운 너무 폭탄이. 많은 폭탄이 지금 뭐 지뢰밭처럼 널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한국 정부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일부에서는 김영석 대변인이 그 당일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서울 한복판에 특별 행동 조치 등 도를 넘는 협박을 통해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호도하기 위해 뭐 이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심리전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경호가 들어갔어요. 특별 경호가 들어가서 KBS 같은 경우는 아예 소총을 K2 소총을 무장한 경찰인지 아마 경찰로 보이는데 경찰들이 좀 그 경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25일 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25일이 북한의 이제 인민군 창건일이거든요. 창건일이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했는데, 이날 낮에 북에서 특별방송을 예고를 했어요. 특별방송 하겠다라고 하니까 난리 났었죠. 청와대에서 이제 뭐 비상 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아마 국무회의를 어디서 했다는 말은 없는데 벙커에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방송이 드디어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내려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창군이 행사 그냥 생중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북에서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근데 정말 황당한 뭡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이제 상황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는 상당히 긴장한 것 같고, 언론사들도 긴장한 게 딱 보이는 게, 이 발표가 나고 그 다음날 조중동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북한 관련 소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북한에 무슨 뭐 굶어 죽는 사람 막 이런 보도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메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 살고는 싶은가 보다 이런 이제 비웃음을 줬는데, 그런 이제 상당히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조심하세요. 네. 비웃음이야 뭐 그 기사를 걸든 안 걸든 계속 당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조중동은 한동안 지난 100년간의 이거를 털기 위해서는 한동안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 일단 살고 봅시다. 네. 자, 북이 핵실험을 할 거라는 보도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곧 핵실험 할 거다. 네. 근데 뭐 조만간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도가 뭐 세계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로이터 통신에서 가장 먼저 이제 터뜨렸는데, 그 중국 외교부 차관급 인사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끝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일본 교도통신도 또 나가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당국자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 관계자는 북한이 1차 핵실험 할 때도 예고를 해서 정확히 맞춘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거의 이제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NBC 방송이라고, NBC죠. NBC 방송도 미국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늦어도 2주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몽드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플루토늄탄을 이용한 핵실험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축우라늄탄을 실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에서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좀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이 핵실험을 한다는 건가요? 할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죠. 지난 이제 2009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왔으니까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매번 똑같은 순서로 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지금 근거로 되고 있는 게 북한이 그 핵실험에 사용했던 그 핵실험장에 굴착 공사를 하고 있다, 토사가 쌓여 있다, 이런 걸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이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 얘기로는 그건 1년 내내 공사하던 데다,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뭐 그걸 가지고 토사가 쌓인 거 가지고 핵실험 한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2009년에 했다고 이번에도 또 핵실험 한다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229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인공위성을 북한이 발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안보리 제재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229 합의에 대해서
이건 미국이 먼저 결렬시킨 거고 이걸 우리도 이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 내용이 보면 그 우라늄 농축 활동, 그다음에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 이것들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구애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명분은 이미 쌓아놓은 상태인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핵실험장 근처에서 계속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북에서 이런 이제 뉘앙스를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국에게 우리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너네 행동을 똑바로 해라 라는 이제 압박을 넣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북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좀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밑밥을 까는 핵실험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핵실험 하더라도 그래 이럴 줄 알았다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핵실험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근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핵실험을 수차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핵실험을 안 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핵실험을 2번이나 했고 공개했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09년까지 해서 2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한 핵실험은 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르몽드지에서 좀 소개한 것처럼 이번에 아마 실험을 하게 되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이 우라늄탄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플루토늄은 이 핵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플루토늄 탄이 10개 이하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양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한데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서 그냥 이 우라늄을 계속 농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또 우라늄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이제 북부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천연 우라늄 캐가지고 농축 시설에서 계속 돌리면 돼요. 뭐 지하에다가 농축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계속 돌리면 뭐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양을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지금 10개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우라늄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답답해지겠죠.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무기는 몇 개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몇 개가 되는지조차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29 합의에서도 미국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IAEA 사찰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된 건데 그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북한이 얼마나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지금 비축을 해갔는지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IAEA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북에서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북의 핵 위상이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거의 인정받고 있는 건데 이제 단순한 이제 핵 보유국을 뛰어넘어서 이 핵 다량 보유국으로 이렇게 이 위상이 바뀔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 최대 보유국이죠. 핵 보유국, 네. 우라늄 생산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 지하 예. 그 우라늄 지하 자원으로 네, 매장이 매장량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엄청나죠. 원전 시대의 석유라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자 여기 그런 나라에서 우라늄으로 핵실험이 성공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예. 그렇죠. 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고 보면 또 핵실험이 아주 또 무의미하지 않은 카드라서 북이 충분히 만작거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229 합의를 잘 지켰으면 참 모든 게 쉬웠을 그쵸. 문제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죠. 쉬웠을 문제인데 2월 29일에 실컷 합의해놓고서는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실제 대화가 계속되는 상태가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북에서 또 미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동식 무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리영호 예, 총참모장이죠. 예. 그 25일인데 AP통신이 이제 평양 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P통신에서 이제 평양발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냐?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공식 발언이 아니고요. 어떤 발언이었냐면은 그 북한의 이제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차수가 북한이 이제 강력한 이동식 무기로 무장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미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북한군 창건 80주년에 맞춰서 평양의 그 4.25 문화회관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이 발언을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식 연설도 아니었고 어떤 이 문헌으로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인터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관계자들에게 한 말을 AP통신이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이냐라는 이제 진위 논란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이동식 무기라는 게 결국 4월 15일 날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날 공개한 탄도미사일이 발사 차량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동식 발사대인 거죠. 그래서 차량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세워서 이제 발사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발언을 해왔고요. 지금 전 세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으로 차량 이동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였고 러시아는 원래 갖고 있었죠. 특히 이제 그 푸틴 집권 이후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토포램이라는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발사 차량이 토포램에 사용되는 그 발사 차량하고 거의 이제 크기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바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이제 수준이었는데 토포램 같은 경우는 발사 차량이 도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산이나 뭐 들이나 뭐 강도 뭐 건너고 이렇게 전천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이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쏘는데 3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발사 대단하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딱 세워가지고 쭉 차량이 선 다음에 쭉 세워서 빵 쏘는데 이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으니 미국에서는 이걸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숲속에 들어가서 쏴버리면 이게 인공위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특히 북한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산속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가다 갑자기 산속에서 미사일이 쭉 올라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발언한 게 좀 신빙성은 있다라는 거고 뭐 한 방에 보낸다는 말은 아마 이게 한 발로 보낸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여러 발을 쏴서 이제 보낸다 뭐 그런 뜻이겠죠. 설마 아무리 강력한 포탄이라고 포탄 하나가 미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한 방에 보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수를 한꺼번에 쏘면 미국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이런 걸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단번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 그런 미사일이 있다라면 미국이 대혼란에 빠지는데 많은 양의 미사일이 필요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도 이라크에 대량 학살 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라크에 침략을 했고 사실상 거긴 그런 게 없었고 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이라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대량 학살 무기 기술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라크 전쟁은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이 미국의 본토까지 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사실 미국이 5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본토에서 뭐가 터지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 했던 그 남북전쟁 말고는. 근데 쌍둥이 빌딩이 터졌을 때 그것이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가 가서 부딪혔을 때 사실 미 대륙은
한 방에 갔거든요. 그쵸. 예. 엄청난 혼란과 예, 혼란과 충격에 이 충격에 빠졌죠. 남의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또 이런 거에 교훈이라 남았을 텐데 오히려 이제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란 땅에 떨어지는 만약에 무기가 탄도미사일 탄두에 뭐 핵이 올라가 있든 아니면 뭐 정말 EMP로서 뭔가 이런 공격을 하든 정말 엄청 많은 미국의 인구수만큼 많은 정도의 무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하여튼 전쟁 위기예요. 전쟁 위기는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전쟁이 돼서는 안 되죠, 사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최대한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전쟁을 하는 또 뭐 패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전쟁 위기는 어쨌든 해소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네. 최선의 길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기는 거죠. 전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지금 두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북미 간의 어떤 대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립 과정이 있어요. 근데 북미 간의 대결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어떤 전쟁으로 촉발될 만큼 긴장이 되는 그런 이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발언을 아끼고 있고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괜히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충돌 양상도 사실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할 때만 해도 인공위성 발사하고 나서 약간 그 대립은 생기겠지만 결국 뭐 한두 달 이후에 풀려서 다시 이 229 합의의 이행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육자회담도 재개되지 않겠냐. 뭐 여름쯤이면 다시 원상복귀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던 거죠. 4월 15일 날 북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를 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혼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충돌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남쪽에 이 정부 당국자나 군 당국자 그리고 뭐 보수단체 이런 데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도부 문제, 체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 양상인 거죠. 그 자극을 하니까 북에서 그걸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너네 자극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말대로 발언을 북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냥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특별히 무슨 언급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제가 되는데, 이미 이제 저는 이게 물을 건너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조심해도 사실은 이미 늦은 때 아닌가. 이미 전에 조심했어야 했다. 4월 15일 날 북에서 뭐라 했습니까? 북이 가장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김일성 주석 아닙니까? 그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탄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행사였는데, 북한 내에서 보면은 이게 100년 만에 있는 최대 행사였던 거예요. 최대 경축일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 옥수수나 사 먹으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버렸으니 북에서 당연히 그걸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차라리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괜히 북한을 자극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이 선을 넘어버렸고 물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죄하는 게 사과하고 우리가 좀 과도했다. 다시 대화로 좀 잘 풀어보자. 일단 사태는 진정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민족길이라고 북한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연평도 포격 사태는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별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상과 소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심리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오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설마 하겠어 이게 심리전이야 이런 식으로 남쪽의 정부가 반응하는 걸 두고 재차 경고를 한 거죠. 너네 그런 식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정말 막 당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남쪽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화 채널을 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무조건 지금 이제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특사 안 보내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임기가 결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에서 뭐 통고가 있은 후에 남쪽의 언론사들에서 그 경비를 강화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야말로 남북 관계는 얼어붙다 못해서 정말 이제는 얼어붙는 것은 뭐 냉전 시대에 하는 말이고요. 화전 열전이라고 지금 오히려 하죠. 이제 뜨거운 상태인 거죠. 완전히 지금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해서 여기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 남북관계 정세 분석을 감정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 통치를 한다는 기관에서는 더더욱 감정 자기 안에서 무슨 내뱉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한 민족의 그 운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관철한 이상 그에 맞는 합당한 것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다 모조리 끌고 사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밖에. 근데 그런 대통령에게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엄격한 심판, 이거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 어떤 이 상황을 얼마나 어떠한 아수라장 지옥과 같이 만들 수 있는가를 좀 잘 고민해서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고죠, 충고. 네. 예, 충원이라고 해두죠.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문경환 대표님 감사하고요. 동북아의문의 그 사이트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좋은 글들을 많이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들어오셔서 한참 화풀이하고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실버 블렛이요? 예, 하여튼 그분이 동북아의문에 가서 차분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이성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예,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암보험들을 서민들이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광우병 보험이 출시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상품이 나와야 되는 때가 된 이런 사회 상태, 이것이 바로 대미 굴종 외교,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의 삶은 이렇고요. 그래서 식탁 위와 우리의 뼛속 골수까지 광우병이 침투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는가 하면 남북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어붙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열전 상태로 가기 한 발 앞인 전쟁 전야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2012년이라는 때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가, 이런 너무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 내일 그 대학생들의 촛불을 시작으로 해서 5월 달에 내내 촛불을 밝힐 계획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국의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좀 약한가요? 예, 하여튼 구국의 촛불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내일 촛불 현장에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